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진정이 370건 이상 접수됐는데요. 폭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조직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고용부에 진정을 제출한 것만 379건이나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절반에 가까운 1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부당 인사, 험담, 따돌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 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업 서비스업은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 경호 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합니다. 고용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괴롭힘 사례들을 정리해 교육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올해 상반기에 7,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재벌닷컴이 집계한 자산상위 10대 그룹 상장사 94곳의 직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모두 64만 3천여 명으로 작년 말 63만 6천여 명보다 7,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남성이 6,200여 명 늘었지만 여성은 840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성별 편차가 컸습니다. 그룹별로는 LG그룹이 3,300여 명 늘었고 현대차와 롯데, GS, 현대중공업 등 4개 그룹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애플이 국내 진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고용 인원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애플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고용 창출 페이지를 새로 개설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한국 지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 수가 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국내 부품사 등 협력업체와 앱스토어 생태계를 통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가 3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며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온 구글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은 각국의 골칫거리죠.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 등이 과세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중인데요. 정부가 우선 방송발전기금과 유사한 형태 준조세 도입에 나섰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구동체계, 앱스토어, 영상 같은 사업을 하는 구글은 지난해 국내 매출이 5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낸 법인세는 200억 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만 국내 법인이 하는 탓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마찬가지.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중심으로 구글 같은 기업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구글의 영상사업 유튜브에 준조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해외 사업자도 버는 만큼 기여해야 한다며 내년 초 입법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연구를 맡은 법제연구원은 방송사업자들이 내는 방송발전기금 형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독일이 영화 분담금, 프랑스가 영상 창작 지원금이란 준조세를 다국적 IT 기업에 부과하는데 넷플릭스가 지난해 독일의 준조세를 유럽연합에 제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다만 국내 상황은 유럽보다 더 복잡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업자들끼리 이해도 복잡하게 얽힌 우리로선 제도 추진 시 다각도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조세 부과에 성공해도 정작 이들의 막대한 국내 매출과 이익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는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OECD의 논의 결과에 맞춰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으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불안감은 먹거리 안전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방사능 검출로 반송된 일본산 식품이 5톤,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들통난 게 연 50건이 넘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허용하는 방사능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 하지만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산은 세슘이나 오요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17개 나머지 방사능의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 검사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수입 규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일본산 수입식품은 5톤. 줄어들고는 있지만 볶은 커피나 식품 첨가물, 수산물 가공품 같은 가공식품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사능 검사가 전체가 아니라 선별된 샘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데다 한정된 시간 내에 빨리 검사해야 해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종 분석을 할 때 시간을 얼마나 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미량이라도 오염이 된 것이 검출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난해 외국산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다 적발된 818건 가운데 다수는 비싸게 받을 목적으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경우지만 국민들이 기피하는 일본산 수산물도 50여 건이 넘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사용 방침으로 세계가 먹거리 안전을 걱정하는 이때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한국형 좀비 드라마 킹덤으로 화제를 모았던 미국의 넷플릭스. 어느덧 국내 가입자가 180만 명을 넘겼는데요. 넷플릭스에 맞서기 위한 토종기업 동맹이 곧 출범합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중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의 약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좀비 드라마 킹덤은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안착에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184만 명, 4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는 500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국내 사업자들이 뭉쳤습니다.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병에서 웨이브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이라든지 아니면 DMB라든지 신규 플랫폼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지상파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번 웨이브의 경우에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쩍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은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명절 선물 슬슬 준비하시는 분들께 있을 텐데요. 올해는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한도가 10만 원으로 늘어난 뒤 두 번째 추석을 앞두고 법령 한도에 맞춘 9만 원대 선물이 늘었습니다. 또 늘어난 1인 가구에 맞춰 적은 양으로 포장된 선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추석 선물 세트 진열대에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상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9만 원대 상품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이번 추석 전략 상품입니다. 지난해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명절 선물 금액 상한선이 10만 원까지로 늘자 작년에 비해 본격적으로 상품 구색을 늘리는 겁니다. 다른 대형마트는 지난해 이 가격대 선물 세트 매출이 재작년보다 25% 증가하자 올해는 해당 가격대 선물 품목을 지난해보다 30% 늘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경기 탓에 5만 원 이하 선물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선물을 하다 보니까 가격의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선물 증가도 또 다른 트렌드입니다. 이 백화점은 한우 불고기를 200g씩 포장해 파는가 하면 연어, 고등어, 새우 등을 1인분씩 싸놓은 소포장 세트 물량을 작년에 비해 대폭 늘렸습니다. 간편 수산물 세트라든지 양념 불고기 세트 등을 준비해서 올해 추석에는 해당 상품들을 30% 이상 물량을 확대해서 선보이고 있고요.
업체들은 또 자체 브랜드 가정 간편식 선물 세트도 내놓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차례상 간소화 수요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 추진 조합들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땅값만 통제하면 아파트를 지금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계산하는데 건축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현행 대비해서 저희가 몇몇 단지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만 한 시세 대비해서 한 70에서 8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땅값은 지자체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원가법에 따라 계산하면 감정원 검증을 거쳐 확정됩니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에서 택지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공시지가는 올해 2월 기준 시세의 64.8%에 불과해 이를 적용하면 분양가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땅값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땅값, 즉 사업 시행인가 시점에 자산을 사는데 드는 비용과 조성 비용 등 취득 원가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지요. 분양가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강동구 재건축 단지는 3.3제곱미터당 2,700만 원, 서초구 아파트는 3천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부 통제 가격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또 분양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 가격들이 곧다시 회복되거나 급등하는. 국토부는 분양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비합리적인 가격 책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청약통장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청약통장 이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신규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는 데 활용되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처음으로 국민의 절반가량인 2,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 1월 2천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들었었는데 막 최근에 나중에 주택을 구할 때 유리해졌다고 들었고 혹시 안 되더라도 그냥 예금 자체만으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한 건 정부가 지난해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지만 당첨만 되면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25개 모든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서울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약을 노리고 청약저축통장 가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 1년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많은 기업들이 비상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얼마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중소기업의 경우 대외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죠. 이 때문에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큰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느 정도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52%가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절반이 넘는 경우가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에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48%였지만 준비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 역시 대비책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준비가 다소 부족하다고 답한 업체가 38.4%로 대부분이었고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답한 업체는 9.6%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보자면 90%가 넘는 중소기업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네요. 자칫하면 예상보다 수출 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선 조금이라도 대비책을 마련한 기업의 경우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나요? 네, 별도의 준비 방안도 다소 소극적인 방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건데요. 이 대일본 거래 축소 및 대체 시장 발굴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은 31.3%에 불과했고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15.3%, 국산화 진행과 같은 기타는 6.9% 순이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시장 개척이나 국산화 사용이 늘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에 대한 여유가 부족한 편이라 당장은 소극적인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까진 최근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던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도 39%로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다는 건데요.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한 것 역시 35.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본격적으로 발효됐을 때 기업 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67.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영향이 없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32.7%뿐이었습니다. 네, 70%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만약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 네, 이 기간도 상당히 단기간 내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발효된 이후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기에 대해 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은 36.3%로 가장 많았는데요. 4개월에서 1년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도 26.7%였고 1년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기업 차원에서도 대비책을 찾아봐야겠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 44.7%의 중소기업은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 공조 강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4.3%였고 21%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뽑았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 조치로 8월 중에 정부가 중점 육성코자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서 모든 소재, 부품, 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외 경기는 물론 국내 경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발빠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급작스러운 조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비책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민한 대응으로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